평온했던 어느 날 아침, 대학가 인근 119 센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Durham 911, where is your emergency? I just walked into my apartment and my friend just like she's unconscious. Is she breathing? I don't think so. There's blood everywhere. 아침에 집으로 돌아온 카리나가 본 방 안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방은 피로 낭자했고 룸메이트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Faith Hedgepath. UNC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던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소아과 의사를 꿈꿨던 Faith. 그녀의 꿈을 아사가 버린 10년 전 그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후 5시 45분, 할리와 사포니 인디언 부족의 일원이었던 페이트는 원주민 여학생 사교 모임에 참석 후 저녁 7시 15분 리포트 준비를 위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봄학기 휴학 후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룸메이트였던 카리나도 도서관에서 함께 과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 8시, 페이트는 아버지 롤랜 헤지패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딸에게는 힘든 기색을 한 번도 내비친 적이 없었던 터라 딸의 문자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밤 11시 30분, 페이트와 카리나는 도서관에서 나와 4마일 정도의 거리에 있던 집으로 돌아옵니다. 새벽 12시 40분, 둘은 트릴 나이트클럽에 입장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술도 조금 마시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카리나와 페이트. 하지만 카리나가 갑자기 속 메스꺼움과 복통을 호소하면서 상황은 돌변했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새벽 2시 7분, 이 둘은 각자 묘연의 남자와 클럽을 나서는 것이 시큐리티 카메라에 잡힙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그들은 각자의 행선지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남자들과 헤어진 후 여대생들은 페이트의 차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나중에 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새벽 3시, 집에 도착한 페이트와 카리나. 페이트는 속이 안 좋아 구토를 하려는 카리나에게 봉투를 건넨 후 방으로 들어가고 화장실에서 구토한 카리나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 몸을 추스렸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각,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 이 무렵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을 합니다. 무언가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무거운 책이나 테이블이 뒤집히는 소리와 비슷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40분, 페이트의 핸드폰에서 브랜든 에드워즈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브랜든, 우리 집에 좀 와줄래? 카리나가 너를 정말 보고 싶어해. 신경 좀 써줘. 카리나의 전 남자친구였던 브랜든 에드워즈. 그는 페이트와 안면이 있었고 당일 나이트클럽에서도 만난 사이였습니다. 새벽 3시 52분, 페이트의 핸드폰에서 다시 한번 문자가 발송됩니다. 전 남자친구 타이 맥닐에게 보내는 장문의 문자였습니다. 새벽 3시 44분에서 4시 14분, 카리나는 브랜든 에드워즈에게 3시 44분, 52분, 53분, 그리고 4시 14분 총 4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전 남친과의 통화 실패 후 카리나는 JM이라는 UNC 축구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와달라 부탁한 뒤 4시 30분 그의 차를 타고 JM 집으로 떠납니다. JM은 카리나가 때때로 만남을 가져왔던 인물로 이날 그녀가 연락한 이유는 하룻밤 유희를 즐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집을 나올 때 문을 잠그지 않고 나온 것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큰 의혹에 휩싸입니다. 다음날 아침 11시, 카리나는 라이드를 부탁하기 위해 페이트에게 전화를 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카리나는 마리솔에게 연락해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한 마리솔과 카리나.
그들은 페이트가 늦잠을 자서 전화를 받지 못했을 거라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그들이 발견한 페이트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향한 채 침대 밖으로 약간 걸친 자세로 누워 있었고 하의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검정 티셔츠는 머리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고 이마에는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혈흔과 다량의 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범행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럼주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시신 옆에 놓여져 있던 의문의 노트 I'm not stupid but jealous. 구겨져 있던 테이크아웃백을 펴서 그 위에 투박한 필체로 갈겨 쓴 수수께끼와 같은 메시지. 잔혹했던 범행 현장과는 어울리지 않게 아주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왜 이런 의문의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탐 게스퍼롤리는 노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내놨습니다. 노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노트는 페이트에게 남긴 것이 아니다. 가해자의 분노를 표현하는 노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거의 본 기억이 없다. 노트의 내용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실제 가졌던 감정과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전직 랠리 노스캐롤라이나 강력반 형사는 노트에 대해 이런 것을 스테이징이라고 한다. 가장 일반적인 속임수는 경찰 수사 방향을 다른 쪽으로 트는 것이다. 메시지는 경찰이 페이트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수사하게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가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 즉 공범이 썼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미제 사건 전담 형사였던 폴 홀스는 스테이징의 하나의 형태다. 수사 방향에 혼선을 주기 위함이다. 가해자는 수사 방향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질투심은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이를테면 페이트의 주변을 서성이며 지켜보던 남자가 범행을 저지른 후 그녀와 가까운 사람이 한 것 같이 보이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흔적일 수 있다. 조디악이나 BTK와 같은 연쇄 살인마들이 이고를 과시하기 위해 남기는 노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대체적으로 노트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채프릴 경찰국은 용의자를 찾기 위한 수사에 곧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방향에 대해서 함구하였지만 범행의 잔혹성 그리고 피해자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후미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무작위의 범죄의 가능성보다는 면식범이거나 피해자를 아는 사람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노트와 더불어 현장에 결정적인 증거를 남겼습니다. 범인의 DNA였습니다. 페이트의 몸 위에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검출되었고 범행 도구로 사용된 럼주병 그리고 노트와 펜에서 각각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제일 먼저 눈을 돌린 인물은 카리나의 전 남자친구 에릭 타코이 존스였습니다. 페이트와 에릭의 악연은 사건 발생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7월 페이트가 이사 오기 전 당시 카리나의 집에 살고 있던 에릭은 종종 폭력을 행사하였고 참다 못한 카리나가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현관문 잠금 장치를 바꾸자 이에 격분하여 문을 부수고 카리나를 때린 사단이 발생합니다. 이후 한 차례 유사한 폭력 사례가 있은 후 가정폭력에 의한 접근 금지 신청을 하게 된 카리나. 여기에는 페이트의 조언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페이트에게 앙심을 품은 에릭은 카리나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후로 수상한 행동을 하면서 더욱 수사 당국의 의심을 삽니다. 사건 당일 그는 트위터에서 친구에게 내가 지금 저지르려고 하는 일을 용서해줘 라는 이상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페이트가 죽은 지 3일이 되던 날 그는 페이스북 프로파일 사진을 텍스트 형태로 변경하면서 알 수 없는 말을 남깁니다. 주여,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 혹시 지을지 모를 죄를 용서하소서. 제가 죽기를 바라고 제가 과분한 그녀들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련의 미심쩍은 행동으로 그는 많은 의혹을 샀지만 결국 용의자로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DNA가 현장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범인으로 의심을 받은 인물 중에는 타이 맥닐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인 6시 44분 타이는 페이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오늘 만나는 거야? 이날은 둘이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둘이 같이 시간을 보낼 때 미리 약속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페이트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핸드폰에서 답장이 온 시점은 새벽 3시 52분. 장문의 문자였습니다. 지금 아마 자고 있겠지. 하지만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하루도 너가 생각나지 않는 날이 없어. 우리가 함께 견뎌왔던 시간들 때문에 이런 감정은 평생 계속될 거야. 그리고 나는 아직 감정이 변하지 않았고 너를 여전히 사랑해. 감정에 몰입된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감정이 없다면 인생도 없겠지. 어쩔 땐 네가 내 인생이라고 느껴져. 타이는 바로 문자를 보지는 못하고 낮 12시경에서야 확인하고 답장을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문자는 페이트의 사망 시점과 타이의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페이트로 가장한 인물이 이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그녀의 사망 시점은 새벽 4시 30분 이후가 아닌 이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타이가 페이트를 죽인 후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문자를 전송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페이트의 예전 남자친구인 타이가 과거 연인 시절 집착이 강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페이트 친구들의 목격담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페이트가 그의 전화를 받지 못했거나 문자에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기숙사까지 찾아와 그녀의 행방을 따져 물었고 그녀를 벽에 밀쳐서 다치게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의심할 만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둘 사이가 소원해진 배경에는 페이트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홈타운 남자친구의 존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범행 동기를 가졌을 것이라는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둘은 같이 시간을 보내며 다시 만남을 약속하는 등 서로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 않은 정황들이 포착되었고 타이가 새벽 문자를 받은 시각, 다른 여자와 같이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문자 조작설은 일단락됩니다. 결정적으로 타이의 DNA는 범인이 현장에 남긴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범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카리나 로사리오. 그녀는 페이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룸메이트였고 페이트가 살아있는 것을 본 마지막 목격자였습니다. 방 안에서 숨진 채 누워있는 페이트를 119에 최초 신고한 사람도 카리나였습니다. 그녀와 페이트는 친자매와 같이 아주 가까웠다고 주변 친구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1학년 때 만난 이들은 그때부터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고 약간 내성적이었던 카리나와 활발한 성격의 페이트는 처음부터 죽이 잘 맞았다고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그녀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며 클럽에서 일찍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불과 2시간 만에 멀쩡하게 남자를 만나러 간 점,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 점,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한 카리나가 페이트를 죽인 후 성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현장을 위장한 뒤 일부러 문을 잠그지 않고 떠남으로써
나중에 누군가 침입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트에 쓰여 있던 jealous라는 단어가 여성이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범인은 여성일 가능성을 제기한 진술 분석가들의 주장까지 하나둘 등장하면서 카리나를 범인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둘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될 만한 사건이 없었고, 둘째, 카리나가 문을 잠그지 않고 갈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카리나와 페이드는 한 개의 아파트 키를 공유하며 생활했는데 밖에서만 잠글 수 있는 현관문 구조 특성상 나중에 자신을 데리러 올지 모를 페이드를 위해 키를 놓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카리나 본인이 키를 가져간다면 나중에 페이드가 문을 잠그지 못한 채 집을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어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스테이징을 기획한 사람이 카리나라면 굳이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는 내용의 노트를 현장에 남길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참고인 자격으로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던 카리나 로사리오. 그녀에게서 뚜렷한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사건 당일 페이트가 문자를 보냈던 브랜든 에드워즈, 그녀가 클럽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기타 주변 인물들, 그리고 아파트 컴플렉스 근방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지만 이들에게서 뚜렷한 용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째가 되던 2016년, 채프릴 경찰국은 한 장의 몽타주를 공개합니다. 얼굴 특징이 한눈에 들어오는 정교한 몽타주. 스냅샷이라는 명칭의 이 몽타주는 목격자의 증언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된 DNA 정보를 토대로 그려진 것으로 범인의 얼굴 생김새와 유전 계보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과학 수사에서는 DNA가 오로지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사람이 없으면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Paraben Nanolabs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 DNA가 조금 더 유의미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스냅샷을 개발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30억 개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일 유전자 변이는 인간이 가진 30억 개의 염기 서열 가운데 다른 사람과 다른 부위입니다. DNA 몽타주는 외형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단일 유전자 변이의 상관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Paraben Nanolabs의 스냅샷이 제공하는 정보는 6가지. 혈통에 따른 얼굴형, 여기에 피부색과 눈동자색, 그리고 머리카락색이 함께 표현됩니다. 얼굴에 주근깨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건 그 사람의 나이와 체구입니다. 페이트 해치패트를 죽인 범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페러반사의 닥터 엘렌 그레이텍은 용의자에 대해 라티노 혈통의 다크 올리브 혹은 라이트 올리브의 피부색과 헤이즐색의 눈동자, 검정 머리카락색을 가진 남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근깨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표현한 3D 몽타주의 공개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9월 16일, 채프릴 경찰국은 페이트를 죽인 용의자의 체포 사실을 발표합니다. Today is an important day as we announce that we have arrested Miguel Enrique Salguero Olivares, age 28 of Durham. 사건이 일어난 지 9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미겔 엔리케 살구에로 올리바레스, 어머니와 함께 과테말라에서 온 이민자였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분이 있던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날 당시 19살이었던 미겔은 과테말라에서 이민 온 지 2년이 됐었고 영어는 거의 하지 못했다. 많은 이민자들처럼 일하러 미국에 왔다. 대학에 다닐 만한 형편은 되지 못했다. UNC 학생이었던 페이트와 접점은 없었다. 경찰은 그와 페이트 해치패트의 관계와 그가 용의자로 등장한 배경, 그리고 체포 과정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서 코트 기록을 통해 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채플힐 에피시스 처치 로드에 있는 아파트 컴플렉스에 살고 있었는데 페이트가 살았던 곳과는 도보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4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던 미겔은 2021년 8월 무면허와 의무보험 없이 법적 허용치의 2.5배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의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9월 3일까지 예정된 법정 출석에 불응하면서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은 8월 16일 그를 음주운전으로 체포할 당시 DNA를 채취하여 9월 14일 랠리 NC 크라임 랩에 DNA 샘플을 보내 현장에서 검출된 DNA와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일치였습니다. 미겔의 손바닥 지문이 현장에서 발견된 병에 묻어있던 지문 중에 하나와 일치하는 사실도 코트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의문점은 범인이 어떻게 페이트를 알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립탐정 헌터 글래스는 미겔이 페이트의 아파트 컴플렉스 컬디색에서 열린 파티에 간 적이 있었고 무리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직 채플 경찰관은 크라임 디스커션 포럼에 이 지역에서 그와 여러 번 마주쳤고 기분 나쁜 느낌을 받았다. 경찰이 그를 체포한 적은 없었지만 미겔이 야심한 시각 주변을 자주 어슬렁거려 주의를 끌었다. 아마도 그는 무언가 훔칠 것을 노리는 것 같았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재 페이트 해치패트를 죽인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더럼 카운티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 펴보지도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페이트 해치패트. 그녀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